네,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예측해보는 금요특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봉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좀 기분 좋은 마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살짝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장을 마쳤거든요.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봤을 때 가장 우리 증시를 말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논설위원님? 네, 어차피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맷집이 좀 세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변동수 자체가 크지가 않고, 네. 어제 2,600 후반대에서 2,700 초반대에서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긴축에 따른 그런 유동성은 줄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증시 주변에 저가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량주의 실적, 일봉의 실적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량주 실적이 받쳐주면서 그 부분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높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그 악재에 대한 내성도 커지고 있죠.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2달째로 접어들면서 아주 큰 악재이긴 하지만은 그 에너지 가격, 그 원유 가격 같은 경우 지금 $100 초반대거든요. 그 초반에는 전쟁 터지고 나서 유가가 단숨에 $150 배럴당, 아니 $20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상을 뒤엎고 지금 $100 초반대에서 어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리고 미국 물가가 3월 달에 8.5%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이게 또 되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3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약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이제 넘어서서 물가가 조금 오르긴 오르겠지만은 이런 8%, 9% 이런 식의 숫자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 금리가 지금 어차피 계속 오르긴 오를 텐데,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낮은 금리대예요. 초저 금리대예요. 이거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0.5%,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가 지금 1.5%.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체감 고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시장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서 동시에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경기 연착륙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황금 비율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마구잡이식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금리를 올리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경기가, 물가도 있지만은 경기가 금리를 올려도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 사태도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이다라는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는 뭐 금리라던가 물가 이러한 큰 지표가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도 맷집은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환율도 충분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또 봐야 될 게 있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버티고는 있지만은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물가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파월 의장도 이야기했듯이 네. 물가 관리가 안 되면은 경제 운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먼저 한 다음에 물가를 잡은 다음에 성장이든 뭐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5월 3일 그리고 4일 이틀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밟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5월 달에 올린 다음에 6월, 7월 연속으로 0.5%포인트씩 빅스텝을 연속해서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은 연말기가 되면은 연준 기준금리가 2.5%에서 2.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네.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이나 1년 반, 6개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이상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즉각적인 심리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취임을 했지만은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물가 관리가 안 되면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은 경제 운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원래 그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도 네. 인플레이션 잡는 거지만은 일단 인플레이션 잡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10년 만에 3월 달에 4% 이상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연준도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아무리 경기를 냉각시키지 않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말을 했지만은 연준이 올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준과 우리 한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우리 1.5% 벌써 1년 새에 1%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연말까지도 연준의 기준을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뭐 1%포인트 아니라 2%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들어서 소비도 줄고 기업 설비 투자가 주는데 제가 한전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전 같은 경우가 지금 부채가 최근 5년 사이에 40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네. 146조 원인데 한전이 매일 100억 원씩 그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랐다. 그 보통 회사채 같은 거 한전이 발행하는 게 한전채라고 있는데 한전채 같은 경우 1년 전에 1.6% 그 발행금리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한전 3년물 발행금리가 3.6%를 넘어섭니다. 네. 그러면 2%포인트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연간 수천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수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네. 이런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채 이야기에 대해서 예시로 한전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전을 좀 이야기해봐야 되는 게 한전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원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하필 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전이었거든요. 네, 지금 원전에 향한 시선이 많이 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의 호재에 따라서 그 급변동하는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테마 장이랄지 실적 장세랄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전주 같은 경우는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 좀 빠졌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차기 정부의 기본 컨셉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탈피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당연히 원전주에 수혜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원전 수명을 연장을 한다.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이 폐쇄될 운명이었는데 어차피 이 원전 수명 연장해서 10기를 더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원전을 설계 수명이 40년인데 2배 이상, 80년 이상 가동하는 원전도 지금 상당히 8기인가 6기인가 그 정도 있고요.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40년만 설계 수명 맞추고서 이걸 폐기하겠다. 이거는 부적절하고 비정상이죠. 그래서 지금 그 탈원전을 폐기하는 거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원전 수명 연장함으로써 그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난해에 원전 비중이 27.4%였는데
지금 그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 하면은 그 윤 정부 내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원전 비중이 34% 근저리까지 올라갑니다. 네. 제가 또 한전을 또 언급하게 되는데 그 한전 입장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한전이 그동안에 원전 가동률이 낮았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65%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원전 가동 비율이 80%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가동 비율을 거의 90%까지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원전이라는 게 재생 에너지보다도 발전 단가가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전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전 주식은 뭐 부침은 있겠지만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는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은 원전주들이 찰실한 매도 물량으로 하락 마감했지만 이번 주 내내 좀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또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제가 엔화 환율 요즘 보고 있는데 네. 보통 우리 원화 환율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안 좋겠지만은 우리가 원화 환율 급등할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근데 이게 엔화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이것마저도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뺏기네요. 그래서 뺏기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엔저가 지금 2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 환율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그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여기 맞춰가지고 중국의 그 상하이 봉쇄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상하이 봉쇄가 길어지면서 지금 3월 중국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중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상하이 봉쇄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 역시 금리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국고채랄지 그리고 연준의 그 미국채 그 금리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논설위원님은 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